한국 금융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진보 빈자는 어떻게 그 부자들을 도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KB 금융지주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KB에서 한국 금융부자들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인가? 10억 이상 금융부자들 몇 명이나 될까요? 47만 6천 명이었습니다. 47만 6천 명이면 교사가 한 50명 안팎, 군인이 한 50명 안팎, 그러니까 교사 집단이나 군인 집단처럼 전주시 인구가 한 65만 안팎이라고 하니까 전주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 이야, 어찌 보면 꽤 많은 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50만은 안 되는 47만 6천이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금융자산이란 뭔가?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이죠. 그 다음에 대주주 같으면, 회사 같으면 발행한 주식, 출자 지분, 이런 10가지 안팎이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47만 6천 명으로 추산되더라. 이건 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왜? KB 금융지주 같은 데서는 그 금융 전산망을 이용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자산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금융자산은 파악하기가 부동산보다는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인구는 얼마 정도 된가? 인구 전체 인구에서는 0.92%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냐? 금융자산 전체 금융자산의 무려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이 전체의 60% 이상을, 그리고 99.2인가요? 그 사람들은 39.2%. 거기에 여러분들은 들어가는지 어쩐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10억 이상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나 되냐? 평균은 어마어마합니다. 64억이 넘습니다. 64억 4천 정도? 그러니까 이 64.4억. 평균은 1억을 커트라인으로 끊지만 훨씬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상위급이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은 1년 사이에 그럼 얼마나 재테크를 했느냐? 1년 사이 수익. 예, 잘 벌어요. 보통 사람보다. 역시 8.5% 수익을 냈는데 나머지 전체 평균으로는, 전체 가구는, 전체 뭐랄까요? 가계 평균이랄까요? 이거는 또 훨씬 낮습니다. 4.4%. 그러니까 역시 부자는 돈을 잘 벌어요. 부자들이 수익도 잘 내고 재산 규모도 크고요. 빈익빈 부익부, 빈자는 더 빈자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여기 금융자산에서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도 안 되는 이 금융자산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냐? 100억이에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은 100억입니다. 아마 100억이면 0.00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돈을 어떻게 벌었어? 하고 물으니까 자산을 축적한 원천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한 4년 전보다 상당히 변했습니까? 사업이다 한 사람이, 사업은 34.5%. 그러니까 역시 자영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 금융자산도 부동산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자를 벌었다 하는 사람은 22%입니다. 자산을 축적했다. 그런데 이거는 2011년에는 무려 몇 %였냐? 45.8%였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이거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부동산 자산이 옛날 같지는 않다. 특히 아마 이거는 25년 통계니까 지금 금융자산 25년 통계입니다. 25년에 금융자산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물론 부동산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그랬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권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4년 동안의 변화가, 길게 본 변화가 이렇게 부동산보다 다른 자산이 금융자산 원천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자, 금융투자를 통해서는 그건 얼마나 벌었느냐? 이 진입한 사람의 16.5%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아니 16.8%네요. 16.8%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보니까 이게 사업과 더불어서 이 금융이, 물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또 금융 투자도 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 역시 상속 증여는 상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6.5%예요. 금융자산으로 올렸다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일해가지고 돈 번 사람, 월급 타가지고 돈 번 사람은 부자 된 사람 없냐? 금융자 있습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근로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번 사람이 10.3%입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로와 이 금융투자로. 금융투자는 뭐 1,500만이 투자하는 주식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의외로 몇만 명이, 한 7만 명 안팎인가요? 많은 사람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자산 1% 안에 끼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산 구조는 대개 부동산 한 55%, 그리고 금융자산 37% 정도 되는데, 사업자가 이제 1차 전선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2차 대전인 이 투자 대전에서도 부동산이든 뭐 금융이든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속은 뭐 상당히 뭐랄까요, 유력한 자산, 즉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축적의 요인이고, 부자 아빠 만나는 게 부자 아빠 되는, 부자 아들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투자를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부동산에 비해서 대비할 때 상당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일 열심히 하고 전문가로서, 그리고 투자 열심히 하면 역시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 10억, 뭐 20억 늘려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자가 이 부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진짜 맞는 이야기냐?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빈자들이 부자를 도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보 빈자들이. 자, 진보 빈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통합팽창이잖아요. 뭐 복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원금,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는 쪽을 좋아하잖아요. 즉 분배를 선호하잖아요. 보수들은 성장을 선호하잖아요. 성장 다음 분배인데, 뭐 문재인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이번은 뭐 주식주도라고 하던가, 아무튼 이 통합팽창을 하잖아요. 이창용 총재 때 얼마나 많이 통합팽창을 시켰습니까? 무려 뭐 4년 안팎에 미국보다 7배를, 그래놓고는 무슨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팽창이 자산 가격을 올린다고요.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물가도 올리지만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하려고 여러 가지 뭐 대출이다, 또는 허가다, 다른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됩니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됩니까? 잠깐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눌린 스프링처럼 더 턱 튀어가지고 급등하는 수가 있죠. 그 효과가 떨어질 때는. 그런데
유동성 팽창을 하고 있는 이 통합 팽창주의를 펴고 있는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 이 정권에서는 빈자들이 아마 푼돈 챙기고 부자들이 목돈 챙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부자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이 부동산 투자나 금융 이 투자, 그리고 자기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돈을 벌어본, 투자해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아서 많이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있어서 그 투자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래 자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것도 이를테면 이자만 붙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그러나 이 빈자들은 뭐 조금 혜택, 뭐 지원받고, 조금 탕감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 사업하는데 또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자들처럼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이른바 그게 켈틸런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18세기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켈틸런. 18세기 경제학자 켈틸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바입니다. 통합 팽창이 되면 그 혜택이 일시에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를테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정부나 금융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간 다음에 임금이나 물가나 빈자들의 영향은 맨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산 그걸 보면은, 부동산 자산 이런 걸 보면은 노무현 때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문재인 때도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도 급등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막고는 있는데, 정권 초기라 좀 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주식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치 선택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부자들을 밀어준 삶이에요, 간접적으로. 저는 67년 인생 살도록 만으로 67세가 넘었는데 다 해봤네요. 사업, 부동산 투자, 뭐 금융 투자, 상속도 조그마한 거 받았고, 뭐 조그만 길을 하지만 형제들 중에서 좀 꽤 받은 셈인데, 근로도 해봤고, 5가지 이 부자 되는 길, 금융자산 모은 사람들이 5가지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다 해봤는데, 10억 금융자산 못 가진 걸 보면 뭐 종잣돈이 적어서 그런가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과 근로가 늘어난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지탱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봐도 학원에 이제 명성 때문에 이렇게 교사들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강사들이. 그러면 학원의 힘을 받기도 하고 옆 유능한 강사의 힘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무능하면 자기가 이 붕괴되는 반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보고 오고 다른 유명한 강사 이야기 듣고 오지만 자기가 이렇게 맡은 반을 자기가 감당 못하면, 그런데 이 무너지는 반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자꾸 도와줘가지고 조금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고 안 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그걸 일으켜 본 사람은 이제 성공 체험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열정을 쏟아야 되고,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서 자기가 감당해서 12명 인반이 10명 줄어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떠나니까 남아있는 애들도 이거 불안해가지고, 그럴 때 그 반을 다잡아서 일으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나 탕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의존성을 띠는 사람,
뭔가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임시방편을 쓰게 되면은 그 정치는 돈은 많이 들지만 나라 전체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하나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반이 무너지면 학원 경쟁력이 결국은 없어지고 다른 그 강사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무능한 사람이 자기 탓은 안 해요.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학생들, 학부모 또는 학원, 다른 강사 탓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투자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구나. 7만 안팎 되는가?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금융부자 되는 사람은 적구나. 근로도 이렇게? 그래, 상속은 안 되고 나는 사업 안 하니까 근로하면서 금융투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1억이 3억 되고 3억이 10억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0.9% 안에 끼는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고, 물론 상속이나 이렇게 네트워크, 이른바 인맥 사회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편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집단을 이기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금융부자들 자기 스스로 벌었지만 진보 빈자들이 그들을 도운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빈자는 기댈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일어서 봐야겠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